드디어 2022년 4분기 매출이 나왔습니다. RxCEO의 특징이 매출이 안 좋으면 최대한 늦게 발표하고 매출이 좋으면 엄청 빨리 발표해요. 이번에 매출을 엄청 늦게 발표하길래 매출이 엄청 안 좋겠구나 생각하긴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4분기에 약 400만 달러 매출을 올렸죠. 올해 중에 제일 적게 매출을 올렸어요. 페리 카운티가 아직도 가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홍수로 상당한 타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매출을 올해로 놓고 보면 지금 석탄이 워낙 화랑장이기 때문에 연도 중에서는 최고 매출을 올렸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이죠. 거의 3분의 2가 적자예요. 석탄만 보면 답이 없는 회사인데 7부에서 다뤘던 WCC 컴플렉스가 회사가 분할이 되면 석탄 부문으로 오게 되겠죠. 석탄을 컨센트레이트 알리로 만드는 과정까지요. 그래서 석탄 부문도 약간의 성장성은 있을 수도 있어요. 4분기에 순이익이 발생했다라고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특허 판매를 통해서 돈을 번 게 보이시죠? 제가 7부에서 노브스트라 뉴스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그래핀 특허를 노브스트라에 팔면서 발생한 돈이에요. 일시적인 돈이고 이 일시적인 돈을 제외하면 4분기에도 여전히 크게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다루겠지만 메탈 리코버리 매출도 아주 조금 있다는 것을 일단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공장은 완공이 됐어요. 22년 8월 1일자로 히토류 트레인이 완공이 됐었고 23년 1월 3일자로 배터리 트레인이 완공이 됐어요. 히토류 트레인의 경우에는 작년도 3분기부터 완공이 됐었는데 아직도 매출이 안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매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왜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매출이 나오는지에 대해서요. 과거의 트위터의 이 내용을 보면 매출이 왜 안 나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마크에게 한 질문은 매출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것을 보고 싶다. 매출이 안 나오니까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지 LAD 기술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했어요. 마크의 답변을 보면 매출에서 LAD 기술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다. 우리 손님들이 지금 공장을 세우고 있다. 손님들을 늘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안 나오는 이유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손님들이 공장을 아직 안 세웠다는 거예요. 이 손님들, 판매처라고 할게요. 이 판매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일단 리 엘레멘트 테크놀로지 판매처는 USA Rare Earths와 Advanced Magnet Lab 이렇게 두 회사가 있고 두 곳 모두 MOU를 맺은 상태예요. 이 두 회사는 자석을 만들 회사고요. 이 두 회사의 히토류를 판매하게 되겠죠. CEO 말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는 자석 만드는 회사가 당장은 이 두 회사밖에 없을 것이라고 해요. 대략 세계 시장을 보면 네오디뮴 자석 회사는 중국이 84%, 일본이 15%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현재는 미국 내에서 자석 회사가 없고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로 MP는 히토류를 중국에 상장되어 있지만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한 2025년까지 자석을 자체 생산하는 게 목표라고 하죠. 크리티컬 엘리먼트, 즉 니켈이나 리튬 등의 판매처는 아직은 없어요. 지금 협상 중인 몇몇 개의 구매처들은 있고 그래서 2023년 상반기에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판매처가 있는지 봤으니까 매출이 언제 발생하는 건지도 볼까요? 여기서 질문을 한번 보면 그래서 리엘리먼트 매출은 도대체 언제 발생하는 거냐라고 물어봤죠. 일단은 이미 발생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매출 실적할 때 메탈 리코버리 앤 세일 부문을 기억하고 계시라고 했죠. 그 부분에 재활용 부문의 매출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은 정말 미미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서 다뤘었던 판매처인 USA Rare Earths와 AML이 올해 공장을 세우고 가동할 것이고 얘네들이 공장을 세우고 난 이후에 우리 물건을 사줄 수 있으니까 올해 말이나 돼야
리엘리먼트 테크놀로지에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했죠. 즉 지금 첫 번째 공장이 완공돼서 생산은 가능한데 당장은 이것들을 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팔 곳이 없어서 매출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사실 판매처만 미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매처도 마찬가지로 보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파트너십들을 많이 늘려가야 하는 것이 지금 아렉의 과제예요. 파트너십들이 튼튼해야 제대로 매출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아렉이 이 판매처와 구매처, 즉 파트너십을 어떻게 확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볼게요. 먼저 볼 것은 배터리 부문으로도 판매처를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젠슨 피셜로는 미국 내에서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막 생겨나고 있고 회사들한테 러브콜이 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일본 재활용 업체와 MOU를 체결했다고 하네요. 일본 회사와 MOU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파트너십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 또 있어요. 최근에 밥 갤런이 리엘리먼트 테크놀로지 보드 오브 다이렉트로 합류하기로 했어요. 밥 갤런은 CATL에서 CTO로 있던 사람이에요. 현재는 아렉의 어드버서리 보드로 있고요. 스핀오프가 되면 리엘리먼트 테크놀로지 보드 오브 다이렉트로 합류하기로 한 거고 밥 갤런이 리엘리먼트 테크놀로지를 꽤 좋게 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라고 발음한지는 모르겠는데 넷뱃이라고 할게요. 밥 갤런이 보드 오브 다이렉트로 합류하자마자 리엘리먼트 테크놀로지가 이 넷뱃에 합류했죠. 이 밥 갤런은 넷뱃에서 체어맨을 맡고 있어요. 딱 봐도 밥 갤런이 리엘리먼트 테크놀로지를 넷뱃에 합류시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넷뱃은 북미 지역에서 배터리 관련 기업들끼리 교류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넷뱃이 꽤 괜찮은 것은 여기 멤버들이 진짜 많고 주요 배터리 쪽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100개 이상의 멤버들이 있고 밑에 보면 포드, LG, 혼다, 라이사이클도 다 여기 멤버예요. 그래서 파트너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크의 말로 우리는 대충 매출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당장 리엘리먼트 테크놀로지 매출이 수백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판매처도 다 신생기업이고 그 신생기업들이 어떻게 수백만 달러의 히토류를 공장 짓자마자 사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매출이 100만 달러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출은 일단 올해 4분기에 나온다고 해도 내년에 발표가 되니까 매출은 내년에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매출액도 당장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매출에 대해선 다 이야기했고 기술 혁신 이야기로 가볼게요. 제가 2화에서 이 표를 가져와 본 적이 있었는데 이 플렉서블 하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최근에서야 이 플렉서블 한 것에 대한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LAD 기술이 플렉서블 하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 플렉서블 한 게 왜 기술 혁신인 건지를 다뤄볼까 해요. 일단 직역하면 재료를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뭔지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일단 컨티넨털 리튬이란 곳과 계약을 맺었어요. 나이지리아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로부터 리튬 광물을 가져오게 됐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아렉은 재활용 회사 아니야? 배터리나 블랙매스를 가져와서 가공을 해야지 왜 리튬 광물을 가져왔냐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면 LAD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을 통해서 아래 나열되어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리튬, 니켈 등으로 추출해낼 수 있다고 해요. 이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비슷한 묶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NCM과 LFP 배터리를 모두 재활용해낼 수 있다고 하죠. 지금 현재는 배터리 재활용 업체라고 하면 NCM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게 위주예요. LFP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기존의 배터리 재활용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내야 하고 또 완전히 새로운 공장을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LAD 기술 하나로 한 번에 해결해버린 거죠. 그리고 리튬 광물이에요. 리튬 광물로 리튬을 추출할 수 있다는 거죠. 즉 LAD 기술로 재활용뿐만 아니라 광물 재련 또한 가능하다는 거죠.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광물을 재련해서 희토류를 생산해내는 회사는 MP 머티리얼스가 있죠. 폐자석을 통해서 희토류를 재활용하는 업체는 아렉 외에는 없어요. 광물을 재련해서 니켈, 리튬을 생산하는 회사는 중국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죠. 그리고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니켈, 리튬을 생산하는 회사는 라이사이클이나 성일 하이텍 등이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의 기업들은 재료를 다양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의 재료만을 사용해요. MP 머티리얼스는 광물을 재련해서 희토류를 추출해내요. 하지만 폐자석에서 희토류를 추출해낼 수는 없어요. 만약 MP가 폐자석에서 희토류를 추출해내고 싶으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내고 새로운 공장을 지어야겠죠. 니켈, 리튬으로 볼까요? 배터리 재활용 기업들은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니켈, 리튬 등을 추출해내죠. 하지만 이들이 광물을 재련해서 니켈, 리튬을 추출해내지 못해요. 이들이 광물을 재련해서 추출하기 위해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공장을 만들어야 가능하겠죠. 광물을 재련하는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사용하는 광물 재련 기술로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없어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을 또 개발하고 공장을 새로 지어야겠죠. 이들은 플렉서블하지 않아요. 재료에 대해서 융통성이 없어요. 특정 재료만을 사용해야 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렉의 LAD 기술은 이 재료들을 다 사용해서 생산을 해낼 수 있어요. LAD 기술로 광물에서 희토류를 추출해낼 수 있고요. 폐자석에서도 희토류를 추출해낼 수 있고요. 광물에서 니켈을 추출해낼 수 있고요. 폐배터리에서 니켈을 추출해낼 수 있어요. 재료가 바뀔 때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공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지 LAD 기술 하나만으로 가능한 거죠. 이게 플렉서블하다, 재료 부분에서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아렉의 기술은 혁신적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을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렸겠죠. 또 다른 부분에서의 기술 혁신인 로컬라이즈를 한번 볼게요. 아까 봤던 컨티넨털 리튬 계약건에 있던 내용인데, 컨티넨털 리튬으로부터 리튬 강물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리튬 재련 공장을 컨티넨털 리튬이 있는 나이지리아에 짓겠다는 거죠. 이런 게 왜 혁신이냐면 현재 재련 시스템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서 그래요. 더 읽어보면 현재는 리튬 광물을 가져와서 재련을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리튬 광물은 6%의 리튬만을 함유하고 있어요. 즉 94%가 돌덩이라는 거죠. 현재 리튬 광물들이 아프리카에서 중국으로 가서 재련되고 있다는 거예요. 94%의 돌덩이를 들고 가는데 수송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렉은 재련 공장을 채굴하는 지역에 지어서 재련된 이 6%만 수송해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컬라이즈예요. 그러면 이 로컬라이즈가 어떻게 가능한 거냐라고 보면 이 LAD 공장은 허브 앤 스포크 모델처럼 공장을 크게 지을 필요도 없고 짓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3에서 6개월이면 공장을 다 짓고 사용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LAD 기술은 뜨거운 열을 내야 된다거나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련 공장 자체가 크고 돈이 많이 드니까 중앙 집권화식으로 재련 공장을 한 곳에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리튬 광석을 들고 와서 재련을 했다면 LAD 기술을 이용하면 위와 같은 장점들을 통해서 중앙 집권화식이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해서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로컬라이즈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로컬라이즈를 하게 되면 94%나 되는 돌덩이를 수송하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리튬 광물 쪽뿐만 아니라 배터리 쪽에서도 로컬라이즈를 확장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로컬라이즈, 여기서 OEM으로 표현했는데 로컬라이즈를 원하는 회사들이 있고 우리랑 계약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들을 위한 로컬라이즈 공장에 대해서 미팅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 멤버들이 호주로 갔다라는 말을 잠깐 언급하기도 했어요. 호주로 가서 로컬라이즈, 즉 재련 OEM 쪽으로 시도해 보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지리아는 현재 미국과 광물협정이나 FTA가 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IRA 수혜를 받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로컬라이즈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WV, 즉 웨스트 버지니아의 WCC 컴플렉스를 지을 거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7화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아무튼 이 WCC 컴플렉스의 전기분해 과정에서 수소가 부산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 같네요. 그리고 CEO는 이런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트위터로 자주 드러내고 있어요. 전기자동차의 가격 경쟁이 오면 지금 다른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화학적 축출 방식들은 비용이든 순도든 안전성이든 규모든 리 엘레멘트의 경쟁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이미 배터리, 자석 재련 쪽에서는 최고다, 상업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다 라고도 말하고,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이 어떻게 서번트 익스트랙션 기술을 대체하게 될지도 토론해 나가고요. CEO가 문제는 시간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저는 마크를 그렇게 신뢰하는 편은 아니에요. 단지 이 flexible, localize 이런 기술 혁신들이 사실이라면 CEO 말처럼 시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기술 혁신 이야기는 끝났고 그 외의 것들을 하나씩 볼게요. 페리 카운티부터 볼까요? 4분기 매출이 박살났던 거 보셨듯이 여전히 페리 카운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페리 카운티에 대해서는 최근에 인터뷰, 어닝콜, 트위터 등 요즘 자주 말하고 있는데 트위터가 가장 잘 요약을 해놔서 가져왔습니다. 아직도 문제인 것을 보면 페리 카운티 홍수가 생각보다 데미지가 컸던 것 같아요. 요약해보면 페리 카운티를 팔거나 장비 등을 와이오밍 카운티, 즉 WCC 컴플렉스로 옮겨서 사용하겠다는 거죠. 이미 장비의 일부는 맥코이 광산으로 가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페리 카운티를 다시 운영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골든 프로퍼티는 제가 3부에서 5% 이상의 주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상증자하면서 5%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최대 주주로 곧 공시가 날 것 같아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아렉이 900만 달러의 빚을 줄이게 됐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죠. 어떻게 빚을 줄이냐면 골든 프로퍼티가 2023년 3월 31일까지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이미 다 바꿨겠죠. 전환 사채를 간단하게 이해해보면 회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 채권은 주식으로도 바꿀 수 있는 채권인 거죠.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할 빚이고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돈으로 받을지 주식으로 받을지 선택권이 있는 채권인 거죠. 문제는 채권자인 골든 프로퍼티에게 주식을 주려면 주식을 발행해야 하잖아요. 결국 주식의 수는 희석이 되죠. 8화에서 제가 재무제표가 워낙 안 좋아서 유상증자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이번 건이 유상증자라고 말할 순 없더라도 결국 주식이 희석되는 건 똑같아요. 심지어 CEO는 증자를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졌었고 어떻게든 증자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네요.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도 증자 중에서는 순한 맛이긴 하네요. 재무제표 보시면 900만 달러의 전환 사채가 있죠. 이제 이걸 돈으로 안 갚고 주식 발행해서 갚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렉이 돈이 없어서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가 있겠네요. 근데 사실 계속해서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있긴 했어요. 제가 4화에서 유상증자 하면서 6천만 주가 됐었다고 했었죠. 지금 2022년 재무제표 보면 6,600만 주죠. 내용을 보면 일단 900만 주, 이거는 유상증자권이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전환사채 등으로 주식이 발행되면서 희석됐고 옵션도 조금 있네요. 추가로 904만 주 정도가 골든 프로퍼티에 더 발행이 될 테니까 다음번에는 총 주식수가 7,600만 주가 더 넘겠네요. 기존의 아메리카 메탈을 일부에서 잠깐 소개했었죠. 아렉은 지금 3개의 부문으로 나눠 있고 그 중 하나가 아메리카 메탈이죠. 7부에서 기술 분석 정리하면서 느꼈던 건데 재활용 과정에서 결국 블랙매스가 필요한 걸 보고 아메리카 메탈을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메리카 메탈을 블랙매스를 생산하는 슈레더 회사로 키우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7부에서 다뤘었던 자사주 매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2022년 4분기에 보시면 93,000달러분치의 자사주를 매입했네요. 스핀오프는 이제 공시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스핀오프를 실제로 하게 되기까지 주식 수라던가 이런 게 계속 변하고 있어서 그때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스핀오프는 아직 시간이 꽤 남아있고 CEO도 SEC에서 하는 거라 우리도 언제 될지 모른다는 말만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나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스핀오프에 관해서는 미국은 텍스 프리예요. 세금이 없죠. 근데 우리는 한국에 있잖아요. 한국은 배당세를 걷습니다. 대부분은 액면가로 책정을 해서 거의 배당세가 안 나와요. 하지만 최근 AT&T 스핀오프 사건 등이 있죠. 시가 기준으로 배당세를 때려버려서 AT&T 주주들이 세금 폭탄을 맞은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국내 세금에 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식은 2분의 1만큼 나눠주겠다고 하네요. 내가 아렉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50주의 리 엘러먼트 테크놀로지 주식을 추가로 준다는 거죠. 아렉이 3월 1일 날 인터뷰를 했었는데 대부분은 어닝콜이나 이런 부분들과 겹치는 내용들이라 2023년 비전 부분만 좀 얘기를 해보면 석탄 회사는 와이오밍 카운티 WCC 컴플렉스에 힘을 쏟을 거고 재활용, 재련 분야는 메인 스테이지에 올려놓을 거고 스핀오프를 할 거고 스핀오프를 하게 되면 정부 보조금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도 말했어요. 제가 8부에서 보조금을 다뤘었는데 아마도 보조금을 못 받았던 이유를 석탄 회사와 함께 있기 때문으로 보는 것 같아요. 또 가이던스를 주진 않았지만 올해 괜찮은 숫자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물론 괜찮은 숫자는 CEO의 주관적인 기준이겠지만요. 당장은 수백만 달러까지 갈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 리엘러먼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실제로 매출이 폭발하고 성장하는 시기는 2024년에서 2025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